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조각 41번 이제 근로소득입니다. 우리 종합과세되는 소득 2배사 근영기 6개 중에 2배 이자소득,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 2개 했고요. 사업소득. 사업소득 안에서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까지 정리했죠. 그래서 2배사 했고 이제 근로할 차례입니다. 자, 7문제죠. 3년 동안 6회차 분석에서 7문제 나왔다는 거는 무조건 하나, 최소 한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파트다 라는 겁니다. 자, 요 주제 자체는 조금 까다롭죠. 하지만 이제 쉬운 주제도 많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특례에 관한 거. 요건 조금 까다롭지만 한 번씩 해보시죠. 하나씩. 연말정산에 의한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맞아요. 봅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우리 연말정산에 익숙들 하시죠, 여러분? 어때요? 근로소득만 있는 걸로 가정을 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는 뭐다?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해요. 그러고 나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말정산들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단 결정세액을 계산해보죠. 그래서 우리 그 명세서에 보면은 매달 원천징수되어 있는 세액이 있잖아. 그래 1년 동안 결정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요거 계산할 때 어때?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공제받을 것들 막 넣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산해 봤더니 결정세액이 1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1년 동안 매달 12개월 동안 원천징수된 금액이 만약에 80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 요게 플러스인 경우가 되겠죠? 맞잖아. 100에서 80 빼니까 플러스 20이죠. 그럼 20원만큼 다음 해 2월 근로소득 지급할 때 20원만큼을 원천징수해야 되는 거야. 됐죠? 다른 경우 만약에 기원천징수한 세액이 130원이나 됐더라. 원래 결정세 계산해 봤더니 100원이 낼 세금인데 130원 더 많이 원천징수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뭐가 음의 숫자가 나오죠. 마이너스 30 나오잖아. 100에서 130 빼니까. 최종적으로 내야 될 금액은 100원인데 원천징수로 12개월 동안 낸 걸 다 더해봤더니 130원이나 냈대. 그럼 30원만큼이 환급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할 때 환급액이 나오겠죠. 더 나오겠지. 요 월급 근로소득. 이 다음에 2월 월급이 나올 때 더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환급되면. 그리고 또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드리면 기원천징수한 세액은 우리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죠. 원래액의 뭐 100%다, 120%다. 그러니까 많이 원천징수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확률이 이게 더 많이 원천징수 될 확률이 높아. 그리고 나는 애초에는 좀 적게 원천징수 되겠다라고 하면 적게 원천징수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매번 선택하라 그래요. 우리 보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일하시다가 선택하라고 해요. 어느 기간이 있어. 올해 원천징수 몇 퍼센트 할 건지 선택하세요라는 기간이 있어. 보통 그냥 뭐 100%가 기본값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대로 두고 이렇게 나는 할 거다. 어차피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정산이 돼요. 원천징수는 임시로 매달 걷어두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1년 동안 내는 세액은 이게 되는 거죠. 100원. 이게 최종 금액이야. 목표로 하는. 그래서 적게 원천징수를 했다면 더 내라. 많이 원천징수를 했었다면 돌려줄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다? 100원을 내는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는 이제 혹시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을 했더니 원천징수 환급이 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 그럼 언제 원천징수한다?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추가로 세금 더 내면 더 뺏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2번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12월 3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0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게 지급 시기의 의제입니다. 여러분 볼게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로서
보세요.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했지만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원천징수하는 특례입니다. 보통은 여러분 어때요? 월급 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나라에 갖다 내고 원천징수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이거는 뭐예요? 실제 소득은 안 줬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를 그냥 계속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법은. 그래서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했다고 해도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한 것으로 간주, 의제해서 지급한 걸로 의제해서 원천징수하라는 거야. 이게 원천징수식의 특례예요. 언제로 보겠다, 언제로 지급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로 지급 안 했다고 해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라는 거야. 그죠? 아시겠죠? 요런 제도입니다. 2번, 3번 보세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회사가. 그런데 지급 안 했대. 12월 31일까지. 그 해가 끝날 때까지. 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봐서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에 1월 10일까지 요 11달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내라는 거야, 회사한테.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내라는 거야. 3번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3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날짜가 틀렸어요. 지급식으로 보는 날짜가. 뒤쪽에 있나? 보세요. 미지급 연말정산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 있죠? 방금 1월부터 11월 분까지를 안 냈다. 그럼 언제? 12월 31일에 지급한 걸로 보니까 다음에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해서 내라. 원천징수 세액을 내라. 네가 지급했든 안 했든 내라 라고 하는 거야. 12월분은 언제다? 다음 연도 2월 말일이에요. 다 방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3월 말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구석지지만 까다롭지만 외워두자라는 거야. 이렇게 나뉘어서 계산합니다. 1월분부터 11월분까지 11개월치는 그 해 마지막 날 지급한 걸로 보고 마지막 달 거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걸로 보니까 언제 내야 돼? 3월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나라에 내라는 거야. 됐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지급하여야 할 상여가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제 오시죠? 지급 안 했다고 해서 원천징수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이게 한없이 늘어질 거라고. 그래서 딱 기한을 주고 이거 넘으면 이 시기가 되면 네가 근로자한테 만약에 지급 안 했다고 해도 나는 지급한 걸로 의지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원천징수세액 내 라고 세법이 회사에 말하는 거예요. 됐죠? 4번 이거예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의 미지급분. 지급을 했으면 당연히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이슈예요? 안 주고 버틴다는 거예요, 회사가.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법은. 안 줬다고 원천징수 세금도 안 내게 안 하겠다는 거야. 네가 실제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못 했더라도 지급도 안 했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한 것도 없잖아. 그렇더라도 세금을 내라는 거야. 잉여금 처분 결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걸로 본다라는 거야. 됐죠? 오케이. 퀴즈부터 일단 이해하시고 암기하세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를 세무서장이 과표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5번 봅시다. 자, 배당, 상여,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법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기타 사회 유출됐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주주가 가져갔어. 그럼 송금불사님 배당 이렇게 처리하죠. 그게 대표이사한테 귀속됐어. 사회 유출된 금액이. 그럼 송금불사님 상여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일단 경우가 법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최초 신고하든 수정신고하든 신고일이 있을 거 아니야. 법인이 스스로 신고했으니까. 그때를 수정신고일을 지급일로 봐. 그러니까 신고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거야. 애초에 법인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뭐 조사를 했든 확인해 봤더니 송금불산입 배당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 하면
소득금액변동 통지서 혹시 법인세과나 소득세과 분들 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이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세적에 따라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법인 쪽에서 어떤 소득 처분이 나왔어.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경정해. 그러면 송금, 불산입, 뭐 배당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사의 결과로 요런 거를 경정하기로 했어. 그러면 요 배당을 했기 때문에 이 주주한테 주주의 소득 금액이 즉 주주의 배당 소득 금액이 달라지겠죠. 늘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배당으로 처분했으니까. 그래서 주주한테 말해주는 거야. 주주 소득 금액이 변동된다, 증가된다 라는 통지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일단 러프하게 말합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그죠? 주주 뭐 가만히 있다가 너 왜 신고 안 하냐? 무슨 소리세요? 아 몰랐구나. 너 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송금불산이 배당 처리했거든? 배당 처분했거든, 소득 처분.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네가 배당을 더 가져간 걸로 할 거야. 소득세 더 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실을. 그 알려주는 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예요.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을 뭐다? 지급. 그날 이 배당 금액을 지급한 걸로 보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내라는 거예요. 됐죠? 발송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받았어야 돼.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보내고 그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발송만 한다고 발송일에 지급한 걸로 보는 게 아니야. 받은 날 지급한 걸로 본다고. 주주한테. 됐죠? 그래서 5번. 이제 이게 되실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송무불산입 상여로 처분했어. 그럼 세무소장이 이렇게 결정을 했대. 스스로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지급시키러 보니까 신고일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내면 되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경우라면 어떻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보낸 날 아니에요. 받은 날을 지급시키러 본다는 거야. 됐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자세히 좀 알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절차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만 할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자, 여러분 첫 번째 근로소득의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 나와가지고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일단 그게 매번 나오고 이런 파트는 나오는 그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거부터 해보시고 지금부터 할 거부터 간단한 암기로 될 수 있는 거부터 마스터 하시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럼 좀 더 귀에 들어올 겁니다. 자, 단순 구분입니다. 218번은 다음 중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 변상 성질의 급여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 자, 밑에 내용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다 읽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실비 변산정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한다. 그냥 실제로 얘가 근로자한테 이득이 되는 거기보다 네가 쓴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줄게. 그 정도만 메꿔줄게 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비과세인 거야 이거는. 여러 성질의 비과세 급여가 있는데 비과세하는 게 있는데 이 비과세는 근로자가 이 정도는 당연히 메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과세할게 라는 거예요. 유명한 거 자가운전 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에요. 회사가 출장 같은 거 갈 때 써야 되는 차가 모자라대. 그래서 사원 회사 다니는 그 근로자한테 네 차 있잖아 그거 좀 쓰자라는 거야. 싫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쓰게 됐대. 그렇지만 그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준다고 할 때 월 20만 원 이내까지는 비과세예요. 여기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명으로 빌린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고요. 사용자, 회사의 업무 수행에 이용, 시내 출장 등의 이용 그렇게 하고 나서 실제여비를 받았으면 그건 안 되고 실제여비 대신에 요렇게 20만 원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건 비과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운전 보조금이 의미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내 차로 출퇴근했다. 아니야. 그 경우 아닙니다. 그건 자기 출퇴근을 위한 거잖아. 지금 뭐예요? 자기 차를 시내 출장, 업무에 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르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뭐 제복, 제모, 제화 뭐 이런 신발 말하는 거, 제화 신발을 말하는 거예요. 제복, 모자 이런 거 일할 때 쓰는 뭐 그런 거
줬다고 과세하면은 기분이 매우 안 좋겠죠? 작업복 마찬가지야. 작업복 통일해서 일하라고 해놓고 야 작업복 회사에서 줬으니까 그거 과세할 거야 이러면 싫겠죠. 각종 위험수당들 제가 볼드 친 거 위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아 이거는 좀 비과세 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거야. 됐죠? 선원법에 따라 월 20만 원 이내의 승선수당 그리고 함정근무수당 경찰 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여러분 이거 여러분 함정근무 아니면 함정수사 그거 아니에요? 함정은 배 말한 겁니다. 배 통통 배 타고 이렇게 힘들어 고생하니까 그거에 대한 수당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함정 수사하고 받는 수당 이런 거 아닙니다. 함정 근무 수당 및 항공 수당, 비행기나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20만 원 이내 비과세다.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 나오죠. 이런 것들 풀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공의 수련 보조 수당 해줘야겠죠. 기자 취재 수당 월 20만 원 그리고 벽지 근무 수당 20만 원 해줘야겠죠. 더 해줬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20만 원이에요. 천재지변에 의한 급여 비과세예요. 그럴싸하죠 이런 것들.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 이전 지원금 비과세예요.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성격이 딱 느껴지죠 이런 경우. 됐죠? 이런 경우 비과세예요. 풀어봅시다. 이런 거는 여러분 최대한 그냥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지자체가 근무하는 근무 환경 개선비. 느낌이 팍 오죠. 비과세 해야 된다는. 해양경찰 공무원이 받는 함정 근무수당. 함정 수사 아니라고요. 트릭 그 함정 아니라고. 함정 배 타고 다니고 힘들잖아요. 해양경찰 분들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정 근무수당으로 나오는 거 비과세.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받는 급여 비과세 해야겠죠. 특별법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 더해주고 싶어 마음 같아서는 비과세예요. 하지만 이거 4번 뭐다? 대학의 교직원이 다른 대학으로 이직 후 직전 대학에서 발명한 특허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시보상금. 이게 아닌데 요거는 따로 비과세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다면 쉽고 좀 어렵다면 어렵지만 저런 식으로 4번 같은 항목이 여러분 비과세에 언급되어 있지 않든 그러니까 리스트에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자체를 파악하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것들을 체크하고 나서 이런 항목 처음 보는데 막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발라내는 게 최선이에요. 만약 이 문제 같은 경우 4번이 비과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딱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1, 2, 3, 5번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1, 2, 3, 5번은 맞다고 최소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도 일단 우리가 기출로서 봤으니까 다시 나올 수 있잖아. 우리 시험의 특성상. 그럴 때는 딱 4번 자체로도 파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합시다. 자, 계속해서 219번 옳은 것은 1번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싸게 회사로부터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아니야. 여러분 이거 제가 법인세법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강조드렸어요. 그 어디서 봤어요? 법인세법 어느 파트? 내가 어떻게 하냐 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가지급금이랑 어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그 대상에서 여러분 중소기업에 한해서 회사가 종업원한테 빌려준 주택 구입자금 그리고 전세 자금 이거는 어떻게 부당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이 아니다. 이거 기억나요? 중소기업이라는 전제가 붙었었지. 다른 항목은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됐잖아. 직원이 힘들어가지고 월급을 좀 가불해달라 했다.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어. 그치? 학자금 좀 대출해달라고 했다. 중소기업이든 아니든 빌려주는 게 괜찮다. 정당하다. 하지만 마지막에 전제 아까 전에 중소기업일 때만 그게 부당한 게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닌데 결론 이거야. 중소기업이 아닌데 종업원한테 주택구입 임차자금을 싸게 빌려주거나 공짜로 빌려줬다. 부당한 거라고 그거.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항목으로 봤잖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봤었다고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그거하고 다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때도 종업원 입장에서도 이거는 저리로 대여받는 이득이 있다. 이득은 이득이죠.
비과세 된다는 거야. 여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라면 또 기업 입장에서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택자금을 회사로부터 싸게 빌렸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니까 근로소득으로 본다 틀렸죠.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말이 틀렸잖아. 중소기업은 비과세거든요. 됐죠? 법인의 임직원이 근무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미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아닙니다. 이건 이미 또 정리했어. 주식매수 선택권이 뭐라고요? 스탁옵션. 뭐 우리 회사 주식을 뭐 싸게 살 수 있거나 뭐 이런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부여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우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종업원은 좋아하니까 싸게 살 수 있어서 퇴직 전에 받은 거를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행사하면 그건 기타소득이라고 했죠. 근로기간 중에 행사하면 그건 근로소득이고요. 2번 어디가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 퇴직소득이 아니에요. 퇴직 후에 행사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이다 라는 거예요. 앞부분은 맞죠?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이다. 맞아요. 3번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가 월 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본다라는 거야. 요거 맞습니다. 요것도 주요 문구로서 파악해 둡시다. 자, 일용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용 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건이 또 뭐가 있냐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해요. 일용 근로자는. 건설공사에 대한 종사자라면 1년 기준으로 해요.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일용 근로자라고 해요. 보통이라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고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1년 조건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날이나 내가 일한 만큼 시간 카운팅, 날짜 카운팅해서 그만큼 받는 게 기본적으로 일용 근로자 요건이고 또 동일하게 계속 소속되어 있으면 그것도 일용이 아니거든. 동일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그게 일용 근로자 요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월 정액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가 아니에요. 월급 얼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예를 들어서 요 한 달 동안 15일 일했으니까 하루당 9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용 근로자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달에 정해져 있는 월급을 받는 거. 그거는 일용 근로자가 아니라고요. 됐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둘까요? 일용 근로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완납적으로 원천징수 되는 걸로 원천징수로서 세금을 완납한 걸로 보니까 그걸 우리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간혹 하다 보면 발음이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 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를 해봅시다. 3번. 건설공사 현장자니까 1년 기준이겠죠?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안 돼. 일용 근로자로 보려면. 월 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본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이 경우에는 월 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1년 미만 고용되면 일용 근로자로 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주의합시다. 월 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로 본다. 건설공사의 경우 이렇게 맞는 걸로 체크해 둡시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거 틀렸네. 여러분 다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혼란스러워 틀렸어요.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월 정액이면 안 된다는 거 결론. 자, 우리 방금 공부하고 왔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엔드 요건으로 해야 된다고. 엔드 요건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는 일단 3개월 기준이 아니라 1년 이상이면 안 돼. 근데 1년 미만 요건 하나 충족했죠? 오케이. 근데 월 정액에 의하면 안 돼. 일용 근로자의 전제는 뭐다? 시간이나 날수로 계산해야 돼. 열흘 일했으니까 하루에 10만 원씩 100만 원 이런 식으로. 5시간 했으니까 1시간에 만 원씩 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돼. 월 정액에 의해 받으면 그건 일용 근로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다시 설명해 놓고 와서 틀렸죠. 엔드 요건이라고 했잖아. 엔드 요건이라고. 시간, 날에 따라 계산을 받고 한
고용주한테 3개월 혹은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엔드 요건으로 충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됐죠? 좀 정정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자, 4번.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뒤쪽에 봅시다. 자, 여기도 정리할 게 꽤 많은데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정리, 납입 시점 및 환급 시점에 따라 볼게요. 자,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를 사용자의 보험료 납입 시점에 판단해 보면 보험료를 낼 때야. 이때는 복리후생 성격의 비과세 항목 급여 중에 있어, 이게.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종업원이 계약자, 종업원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거니까 종업원이 계약자 혹은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신해 주는 거야. 회사가 부담하는 다음의 보험료 등 얼마? 어떤 경우?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료 중 연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항목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 사용자가 대신 내주는 거라고. 70만 원까지는, 연 70만 원까지는. 자, 이거 나중에 지금은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나중에 이게 환급되어서 근로자한테 돈이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이 받아간다는 거야, 이 이득을.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뭘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본다고요. 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회사가 납입하는 시점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요 위에 나오는 거고, 나중에 근로자한테 이게 귀속이 되었을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정리한 걸로 풀게요. 자,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 환급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은 뭐라고? 근로소득으로 본다고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어. 다만 얼마로 볼 건지는 계산하는 식에 따라서 애초에 70만 원까지는 납입할 때, 회사가 납입할 때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었으니까 수령하는 시점에 과세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식은 이렇게 따로 계산해내야 돼. 전액에 대해서 다 과세하진 않아요. 70만 원 이하 합계까지만 근로소득으로 본다. 요거는 한번 참고 삼아 봐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용할 거예요. 5번. 종업원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자녀 학자금은 그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또는 출연금을 운용해서 받는 수익금인지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것도 여러분 숙지하셔야 돼. 맞는 표현이야, 이거. 아시겠죠? 이 경우 요게 되게 독특하면서도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5번 보세요. 뒷페이지. 사내 근로복지기금 학자금은 고용관계 없이 받은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증여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학자금의 원천이 출연금인지 그 출연금의 수익금인지 상관하지 않고 비과세한다. 됐죠? 요렇게. 그 외의 학자금과 여기 일반적인 학자금인 경우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학자금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 됐죠? 요렇게 한번 천천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이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은 비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표현이 아주 학문적이고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그런 거 다 내 거라는 거야.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내 거, 돈을 손해를 많이 보면 그것도 내 책임인데 뭐다? 근로소득은 어떤 고용주한테 계약을 통해 가지고 내 독립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고용주한테 계약을 하는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며칠 일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월급을 얼마 받겠다. 내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이 근로자한테 직접적으로 계산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장사가 잘 돼서 뭐 고용주가 보너스를 줄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월급을 좀 이제 적게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새로 바꿀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가 근로자하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산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읽으면서 실수했던 것 또 나왔죠.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는 일단 기준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안 돼. 그럼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요.
다른 일반적인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가 아니면 3개월 기준이었고, 맞죠? 1년 미만 고용 되고 엔드 요건으로 또 뭐 월 정액, 한 달에 정해진 금액으로 받으면 안 되고 시급 혹은 1급으로 받아야 돼. 계산해서 며칠 동안 일했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급한다. 요렇게 해야 일용 근로자야. 아까하고 똑같은 문구죠. 월 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도 일용 근로자로 본다. X. 요건 두 개를 엔드 요건으로 맞춰줘야 돼. 됐죠? (3번)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가 아니고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죠? 기본적으로 일용 근로자는 분리과세되는 특례가 있다고 했잖아, 아까 전에. 그걸로 끝나니까 원천징수로 끝내.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했어, 일용 근로자는. 근데 일용 근로자가 아니면 뭐다? 기본적으로 2배4 근년기 종합소득 과세 표준 합산해요. 그죠? 하지만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는 뭐라 그랬어? 원천징수에 의해 완납적 원천징수니까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맞는 표현. 요렇게 알아둡시다. 4번.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맞아요, 그 명칭이나 지급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명칭이 급여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야.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비독립적 지위에서 하는 거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는 거. 명칭 여하에 불구합니다. 지급 여하에 불구합니다. 5번.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거야. 요거는 맞겠죠? 요것도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가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이 정도 금액까지는 되겠다, 이 정도 금액까지는 그냥 뭐 내는 거지 근로소득으로 보진 않아야겠다라는 거. 맞아요.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 이거는 나중에 퇴직급여로 지급될 거니까 퇴직소득으로 나중에 과세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주 조합원의 저하사주 저가 취급 이익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 체크해 둡시다. 자, 요것도 좀 암기가 필요해요. 원천징수 의무 대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1번. 우리나라에 주동하는 국제연합군, 유엔군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 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해당해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유엔군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뭐다? 원천징수 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암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100% 투자한 국내 소재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외국인 투자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국내 법인으로부터 받으면 당연히 원천징수 해야겠죠. 이게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투자했다고 해서 왜 원천징수 안 하겠어요? 해야지. 3번. 법인의 추천 결의에 따라 상여를 받는 소득. 뭐예요, 여러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를 근로자 근로소득에 귀속시키로 한다고 했고, 그죠?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현금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금 주는 그날 잉여금 처분 결의일 다음 달 10일까지 어떻게 원천징수해서 내야지. 4번.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인정상여. 인정상여 기억나세요? 법인세 할 때도 설명드렸고. 자, 인정상여. 입금 산입 상여로 처리했다는 거야. 귀속자가 대표자래. 예를 들어서 어때? 이것도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당연히.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거를 내야 됩니다. 세무서에.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송금으로 계산된 소득도 뭐다?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암기를 해 둡시다.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봤을 때 어느 정도 기출되었던 거 요 5개에 대해서만 알아갑시다. 전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체크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 요거 하나를 꼭 가져갑시다.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유엔군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는 점. 됐죠?
자, 뒤에 정리가 좀 더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읽어보시기. 시기에 대한 특례는 아까 전에 했던 겁니다.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날에 지급한 걸로 봐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내라라는 거. 그 내용 아까 다 했던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222번 중요합니다. 둘둘둘. 인상적인 숫자죠. 둘둘둘.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봅니다. 밑에. 자, 근로자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돈 금액을 법인이 근로자에게 보너스를 준 것으로 봐야겠죠? 그지? 보너스를 주고 그거를 소득 개인이 낸 거하고 똑같잖아. 대납한 거는. 법인은 송분불사입 상여로 처분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게 인정상여가 되는 거겠죠.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 라는 거. 귀속시기가 그래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예요. 뭐다?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뭐다? 언제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거든요. 인정상여. 됐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오케이. 2번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 초과액. 우리가 퇴직소득 계산할 때 법인세법에서 주관식 계산할 때 이거 많이 나오죠. 한도를 넘어서 그러면 송분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죠. 근로소득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내라는 거예요. 한도 초과 있으니까. 퇴직소득 금액 한도 초과 있으니까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내라라는 거야. 송분불산입 상여로 처분했으니까.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2번.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약적인이나 현금으로 받은 날, 둘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그러니까 근로기간 중에 행사했다는 거지, 스탁옵션을. 그래가지고 그때 발생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해서 생긴 이익. 그거는 내가 이때 행사하겠습니다. 스탁옵션 행사할게요. 라고 한 권리 행사일입니다. 이런 거 암기돼야 됩니다, 여러분. 3번. 주식 선택권, 근무 중에 행사한 경우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한 날. 3번. 5번부터 볼까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언제?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X1년도 분의 돈, X1년에 번 잉여금에 대한 처분이더라도 언제? 법인이 잉여금 처분 결의를 X2년도 2월달에 주총 때 한다고 했죠. 귀속시기는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X2년이 된다. 오케이. 그리고 4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 확정일이다. 아닙니다. 4번 보세요. 자,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인정상여를 말하는 거예요. 표현이. 이거부터 알아야 돼. 일단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인정상여라고 부른다는 거 일단 우리 공부 몇 번 했죠? 이때 귀속시기. 근로자한테 인정상여니까 상여로 보겠다는 거. 그래서 언제 상여로 보겠다는 거야.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를 언제 제공했냐? 이거 중요합니다. X1년도에 근로를 제공했으면 X1년도 귀속으로 봐요. 나중에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나 경정시. 신고는 언제 해? X2년도에 신고하겠지. X2년도 3월 31일까지 신고할 거 아니야. X1년도 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X1년도에 인정상여건이 있어. 그러면은 인정상여 입금산입은 X2년 3월 30일 법인 신고 때 하겠지. 법인세 신고 때 할 거 아니야. 하지만 X2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이 근로자가 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게 언제예요? X1년도분 법인세에 대해 기여했죠. 이를. X1년도죠. 이때는 X1년도에 결산 확정일. X2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린다고. 이게 실제로 주관식에도 보면 소득세 쪽 주관식에서 이거를 구별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뭐? 인정상여는 둘 다 X1년도 분에 대한 처분이야. 인정상여라고 하면 그 X1년도 분 근로소득이야. 그러니까 이 근로자의 X2년도 분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이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X1년도 분 거잖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X2년도 분이니까 맞아요. 그죠? 요거 비교하는 거 여러분 올인원 조사 주관식 문제 한번 펴보세요. 지금 거기 있을 거예요. 주관식에 제가 비교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제가 여기 뒤에 가져오지 않았는데 인정상여에 대해서 귀속시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문제화된 거를 풀어놨으니까 정리해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한번 정리하시죠. 그렇게 오케이 풀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지지만 근로소득을 한 번에 쭉 다 풀어볼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로자가 받은 소득 내역이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골라봐라.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경조금. 아까 봤죠? 과세 안 돼요. 근로의 제공으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또는 보상, 위자료의 성격이 있는 급여. 이거 하면 비과세겠지. 과세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과세 안 되겠죠. X가 과세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과세되는 경우 무주택 직원이 회사로부터 주택 취득 자금을 무상으로 빌렸어. 비과세 아닙니까? 아니지. 뭐가 또 요건이 맞아야 돼?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비과세였지. 문제 봐봐.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과세죠. 여러분 맞죠? 꼼꼼하게 봐야겠죠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꼼꼼하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것들이야. 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변화구로 나온다고. 4번.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맞아요. 이거는 과세됩니다. 4번 같은 경우. 따로 별도로 제가 멘트를 달아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 이 문제를 풀 때는 왠지 숫자로 하지 않고 왜 여기 가나다라고 했을까? 이거 다 고쳐야겠다. 여러분 이 가가 아니고 이 가는 그거구나.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위에 지금 보기상 가나다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있네요. 헷갈렸어. 맞네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비를 실제로 교육이나 훈련 갈 때, 출장 갈 때 여비를 썼다면 그거는 여러분 당연히 교육훈련비로 처리가 될 텐데 여비 명목으로 받은 거니까 이건 보너스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세해야겠지. 실제로 교육훈련 갈 때 돈이 들어간 만큼을 받는 거는 어때? 그거는 따로 받는 게 아니겠지만 이거는 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보너스라는 거야. 앞에 있죠? 실제 교육, 훈련, 출장 등이 아닌 여비 명목으로 받는 거는 보너스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거야. 과세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마지막 문제에서 끝낼 건데 하나만 찍고 갑시다. 우리 주관식 보시면은 식사 또는 식사대 있어. 이것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근로자가 만약에 회사에서 이렇다고 해봐.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우리 회사 직원들은 공짜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먹는 거는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공짜고 당연히 비과세예요. 식사, 현물 식사를 말하는 거야. 현물 식사. 그리고 만약에 돈으로 주는 거야. 아이고 이거 치면 안 되고 형광펜으로. 식사대는 대금이죠. 돈. 2번.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요거 2023년 개정사항입니다. 원래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어. 그 1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우리 일하는 날 워킹데이로 한 달을 5일씩 20일이잖아. 보통 4주 일한다고 했을 때 월화수목금 4주니까 5일씩 4번이니까 20일. 그리고 하루에 점심값으로 5,000원을 책정한 거야. 거기까지 공짜라는 거예요. 5,000원 곱하기 20일 하면 10만 원이죠. 그래서 식대가 원래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하루 한 끼당 점심 10,000원으로 바꿨어. 기준을.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20끼 점심. 그래서 2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됐죠? 개정사항입니다. 20만 원으로 식사대 올랐어. 자, 식사, 현물, 먹는 음식으로 받으면 금액 제한 없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과세야. 근데 돈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한 걸음 더 여기. 만약에 여러분 우리 회사는 너무 좋아. 점심시간에 식사도 공짜야. 그러면서 또 20만 원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월급에 들어가 있대. 명목이. 이 경우는 어떻게 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비과세 되진 않아. 이렇게 되면. 내가 먹는 거는 비과세 되고요. 이렇게 되면 식대 20만 원은 전액 과세돼요. 이거 주관식에서 판단하는 문제로도 나오죠. 맞죠?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독립되어 있다면 먹는 것만 줘. 음식만 준다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다 비과세야. 먹는 건 안 주고 돈으로 준다면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됐지? 여기까지 끝내고 정리 한번 해. 머릿속에.
근데 추가로 우리 회사는 너무 좋은 회사야. 밥도 주고 돈도 식대라는 월급 명세서 상에 식대라는 보조금으로 20만 원이 있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내가 실제로 먹는 식사, 점심시간에 먹는 식사는 비과세지만 식대 20만 원은 전액 과세돼요. 됐죠? 혜택이 엔드로 둘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나만 과세되는데 그때 결정이 반대로 외우면 안 돼. 식대는 비과세고 식사가 과세된다 이러면 틀리죠. 먹는 식사는 비과세고 식대 20만 원은 전액 과세하는 거야 이때. 중첩될 때는. 됐죠? 나머지 제가 정리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됐습니다. 근로소득 뭐 이렇게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에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45분에 걸쳐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 훌륭하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자, 다음에 또 기타 소득, 우리 재밌는 기타 소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